자, 그 다음에 이번엔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에서는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로 아예 그려놨거든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끝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전후복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 소련의 그런 원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에 따라서 이 원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른바 이제 전후복구 작업을 펼쳤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주의자 보니까 사회주의 완전 초반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자본가 세력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측면이 강했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복구 작업에 되게 많이 복구 작업에 굉장히 많은 열을 올렸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후에 이때 당시에 중국과 소련 쪽에서의 원조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미국의 원조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 쪽에서도 일종의 바로 그런 위기가 왔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프린트에 보면은 1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천리마 농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천리마 운동은 되게 유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50년에 시작했었던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피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해가지고서 북한 대중동원 운동의 전형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가장 사회주의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상성이 가장 높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바로 이제 천리마 운동에 활동적으로 활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특정 지역에 뭐가 수해가 났다 아니면 농번기가 났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가장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건 지역의 사람들이 단 지역 우르르 몰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거기 한꺼번에 다 이들 다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의 북한 특유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이때 당시에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정 정도의 북한의 일정 정도의 그런 성과를 진짜 올리게 돼요. 되게 빠른 속도로 건물도 짓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수리시설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 나눠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가서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 아예 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다 뺏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토지와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다 소유를 하게 해요. 소유를 하게 한 다음에 국유화를 합니다. 국유화를 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기업이든 아니면 농장이든 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협동농장 같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가지고서 수확물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일부는 국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거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만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확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골고루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제 내 이익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 이런 본성들을 이때 당시에 이 사회주의는 너무 이상적으로 인간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좀 무시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지만 초창기는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1960년에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일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60년대 들어와서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 이런 것에 대응해서 독자 노선을 띄웠다고 했었잖아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내세웠다고 했었죠. 자, 이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본다고 한다면 바로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 체제가 되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같은 것을 별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전후 복구 작업에서 성공했던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 또 한 가지, 북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당연히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데 넘쳐나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남한 쪽에서는 바로 이 노동력을 자본주의 입장에서 적절히 활용해가지고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걸 사오거나 바로 이제 자본가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 같은 것을 들여와서 그거에 따라서 경제를 키워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또 국가가 좀 지원해주는 모습을 했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에 이걸 전부 다 국가가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생산성이 무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산성이 무지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산에다가만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북한에선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중국과 소련하고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까는 군사 원조 같은 것을 좀 덜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근데 남한은 계속해서 군사 원조를 받게 되니까 이거에 대응해서 무기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방비가 너무 경제 성장이 아니고 국방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군이 비대해지게 강력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경제 발전도 적시적소에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입이 되지 않게 되면서 경제 성장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과도한 중앙 집중화, 즉 이때 당시에 모든 권력을 수령이죠, 주석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에게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에 가면은 김정은 수령이라고 해야 되나? 김정은께서 김정은 수령동지 이분께서 어느 지역을 시찰하시었다 이러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호되게 꾸짖고, 얘는 호되게 꾸짖는 것도 하진 않았는데 그나마 낮은 거예요. 호되게 꾸짖는다는 것이 바로 꾸짖으시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느 지역의 어떤 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찬사를 보내셨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각종 이 김정은이 뭔가 말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받아 적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건요, 사람들을 일종의 로봇 아니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는 이제 김일성인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자체적으로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알아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께서 전부 다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은 몸이 100만 개입니까? 1000만 개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중앙 집중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김일성 혼자는 죽겠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노고는 엄청나게 쏟아붓죠. 엄청나게 쏟아붓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북한의 인구수는 2천만이니까 2천만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2천만 동포의 모든 요구사항을 혼자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안 하면은 결정을 안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그 밑에 있었던 공산당 간부라든가 국가의 그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탱달탱달 놀아버립니다. 이러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비생산성화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북한은 말 그대로 좀 나라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자본주의의 그런 입장을 한번 받아보자. 당시에 1980년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하병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의 시장 중에 일부 지역을 개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외국 자본을 조금 좀 들어오게도 하려고 해가지고서 북한 내부에서 이것을 불씨로 삼아가지고서 바로 경제 발전 한번 이뤄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마치 중국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하병법을 실시하게 됐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하병법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을 모르는데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하필이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던 북한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화를 그래도 소비를 해주거나 물건들을 좀 사주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인 이 소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 이거 자체가 그만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소련을 비롯한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만요. 바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 있었던 국가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1989년인가 그때쯤에는 바로 독일이 또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지 않습니까? 동독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였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동구권에 북한과 친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가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하게 되면서 북한은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끈이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외교적 고립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은 말 그대로 끝도 없는 경제 침체기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대로는 바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쪽 근처에 나진하고 선봉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소련의 일부 지역을 같이 묶어가지고서 이 지역에다 경제 특구를 중국과 소련과 북한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경제 발전을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약간 좀 각광을 받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그다지 잘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또 격동기였었잖아요. 김일성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외국인 투자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화해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지역에서는 남한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서도 이제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과 같이 교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는 이제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금강산 관광을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북한 출신이었던 대표적인 기업가였었던 정주영 씨가 북한에서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현대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북한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500마리의 소를 사가지고서 바로 이걸 키워서 북한에다 갖다 주면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이때 당시에 틀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은 바로 남한 쪽의 진심을 알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관계를 이뤄나가게 됐던 것이고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관광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금강산이 워낙 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에 대한 환상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설악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은 수학여행으로 금강산을 갔다 왔다고 하죠. 선생님들 그거 너무 부러워요. 지금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성 지역에 바로 남한 쪽의 그런 중소기업들을 그 북한 쪽 건너가가지고 거기에다 공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와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북한 쪽에선 가장 최고의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들에게 줬었던 월급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글쎄요, 그때 당시 한 15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이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노동력을 이제 사는데 싸게 먹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잘 돌아갔었던 그 북한의 개성공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15만 원인가 그거 주고서 물건을 생산하게 했는데, 그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손재주가 참 좋아요. 만들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서, 왜 뭔가 돈을 주려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북한의 그런 감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봐가지고,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간식처럼 이제 줬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코파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초코파이가 북한 내부에서 대히트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건 이제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얼핏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당시에 그 초코파이를 이제 가져갔던 사람들이 그 초코파이를 갖고 가가지고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장마당이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그런 형태의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걸 판매했는데, 이게 거의 북한 노동자의 거의 한 달 월급인가? 그 정도의 가격까지 갔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대히트를 치면서 남북 교류가 열심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5만 원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15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글쎄요, 선생님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그건 선생님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렇게 돈을 적게 받으면서, 남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매년마다 임금의 인상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줬었던 그런 임금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쌌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그 북한에게도 외화를 벌 수 있었다는 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남한 쪽에서는 바로 국내에서 사양 산업들이 북한 지역 건너가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좋고 해서 둘 다 윈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발달했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오늘날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국제적인 고립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 관광지구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 금강산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있었죠. 이건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바로 박광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관광객으로서는 잘못한 거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된 그 통행이 가능했던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으로 걸어가다가, 이 박광자 씨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거기 걸어갔다가, 그랬다가 저쪽에서 제한구역을 잘못 건너가가지고서 제한구역 쪽을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병사가 당신 뭐야 하면서 쫓아오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니까 이걸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군인이 그 사람을 쐈는데,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서 돌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박광자 씨 사건. 근데 이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측면에서 바로 북한 정부에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뭘 했었느냐, 금강산 관광 자체를 아예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커다란 외화벌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끊어졌었다고 하는 건 측면이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점차 신뢰를 쌓아왔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개성공단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 다음에 핵미사일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필미로서 바로 이 박근혜 정부가 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이 개성공단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말로는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받아갔었던 그런 돈들의 상당수가 바로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데 쓰였었다더라라고 같은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 글쎄요. 어디까지 그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4페이지에 바로 3번 경제 위기로 세제의 한계가 드러나다. 1번 1950년대 들어와서는 전쟁 후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국, 소련의 경제 원조. 자, 밑줄. 자, 근데 다음 주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천리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리마 운동 빈칸에 적어주세요.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선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자, 토지 및 모든 생산 수단을 뭘까요?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생산 수단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가나 협동단체가 소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바로 프린트 15페이지에 1960년대, 1970년대에 경제개발 추진이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온다고 한다면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동력, 빈칸에 적혔습니다.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 4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국방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1980년에 들어와서는 바로 합병법, 여기 적혀 있죠? 합병법. 부분적인 개방을 실시했었지만 이미 이때는 너무 좀 상황이 늦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에 더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외국 자본이 적어도 북한에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밑줄 치겠습니다. 부분 개방했었으나 동그라미 1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북한 경제가 점차 침체되는 문제점이 일어났었고 동그라미 2번 외교적 고립이 점점점 심화가 되는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가 무너지게 돼서 자본주의 국가를 변신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은 그들과 수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교적 고립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동그라미 4번에 1990년대에서는 동그라미 1번 두만강 유역의 나진, 선봉 지대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바로 이 본격적인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가 돼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들을 북한의 국민들이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의 탈북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동그라미 2번 금강산 관광지구 이런 것들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금강산 관광지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날의 북한에서는 동그라미 1번 국제적인 고립이 심해지고 동그라미 2번 에너지와 물자 부족 그리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봉쇄 정책 때문에 그렇죠. 핵과 그 다음에 미사일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 주체 사상과 독재 체제의 문제로 인한 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에 악순환을 주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국제적 고립 그리고 에너지 물자 부족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는 탈북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탈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체제 비판으로 이어져 가지고서 체제가 무너질까 무서웠었던 북한의 집권 세력들은 당시에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서 탈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일종의 본보기를 보이면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하거나 처형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들은 국제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모습이라 보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고 북한은 욕을 하게 되고, 북한 기업들과 서로 거래를 더 많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그런 고립이 일어나게 되었고, 국제적인 고립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다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에너지와 물자 부족 또 만들게 하고,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바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김정은은 바로 이런 점을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는 좀 봐야겠죠. 국제사회에서 바로 북한이 이런 상황을 벗어나가야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김정은은 바로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핵 좀 포기하고 미사일 좀 포기하고 대신에 남한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통일이 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